안녕하십니까. 이피아드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가 2021년 12월 저희 하우스뷰가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하우스뷰는 2022년을 바라보는 2021년의 12월 말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꼭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개관은 아무래도 글로벌 빅데이터와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팔라시를 더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 내용은 2022년을 바라보는 현재의 자산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거에 적합한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그 빅데이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자넷 옐런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글과 다양한 그 빅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본 결과 옐런이 상당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옐런은 이전에는 페드 의장이었기 때문에 통화정책, 머니터리 팔러시에 대해서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지금은 미 연준의 이제 재무부 장관, 트레저리 이제 그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피스컬 팔러시 관련돼서는 또 옐런의 현재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즉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둘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리고 백악관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어떻게 행동을 바꿔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월 달에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월 달에는 작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오시게 되면 조금 걱정이 됐는지 이게 임시적인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6월달 들어와서는 한 3%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임시적일 수 있다 라고 이제 한 발을 뒤로 뺐습니다. 하지만 10월달에 들어오면서 공격적으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여러 달 동안은 예상보다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10월 초에는, 그리고 이번에 수조 달러에 해당되는 스펜딩, 즉 재정정책을 쓸 테니 당신들의 가격 부담을 떨어뜨려 주겠다. 즉 그동안 임시적이다. 그리고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들어와서는 그러면 꽤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부담을 떨어뜨려 주겠다. 왜냐하면 나는 재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현재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글로벌 빅데이터 기준으로 분석해 본 사람은 자넷 옐런이었는데요. 옐런의 코멘트를 가지고 미국의 어떤 향후의 스탠스와 그리고 미국이 향후에 어떤 형태로 지금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지 중요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둘 수 있습니다. 2022년은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이클이 올 거고, 그 가운데 지금 버블이 나타나고 있고, 그 버블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2022년에 투자의 어떤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저희가 뉴노멀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은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저희가 항상 중요한 테마는 저성장, 저금리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금리도 아니고요. 저성장도 아닙니다. 미국이 경제성장률이 거의 4에서 5%, 때로는 6%를 분기별로 얘기하는 고성장의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체 구조를 미국의 어떤 경제의 방향성과 그리고 글로벌 자본시장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2021년하고 2022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항상 분산 투자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보시면 2012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보시게 되면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 그러니까 미국의 소매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미국 소비자들의 투자 센티멘트가 똑같았습니다. 방향성이. 그러니까 이런 센티멘트와 사람들의 어떤 기대, 그리고 사람들의 실제 행동, 이 두 가지가 일치했었는데요. 지금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행동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 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와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와 기대가 똑같았을 때는 이런 방향성, 모멘텀 투자를 하면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보다는 이런 이익이나 향후의 어떤 전망에 대한 모멘텀이 똑같이 같은 방향을 갔기 때문에 같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과, 그러니까 실제와 기대가 같지 않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아진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투자 자산에 있어서도 좀 싸 보이는 것들, 이게 좀 안전해 보이고 좀 싸 보이는 자산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분산 투자해서 한 자산에서 크게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할 수 있는 2022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여기서 일단 가장 큰 힌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컨디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런 화폐, 금융 컨디션과요, 그리고 실물 컨디션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월별로 수치를 발표하고 있는 파이낸셜 컨디션,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의 상황이 어떠냐, 조달 환경이 어떠냐라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00을 하회하게 되면 조달 환경이 되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00을 넘어서게 되면 좀 타이트하다, 배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분명히 유동성도 되게 풍부하고 금리도 현재 기준은 좀 낮기 때문에 상당히 돈을 빌리게 화폐 금융 쪽에서는 되게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 실물 측면에서 한번 보실까요? 실물 원자재 측면에서는 보게 되면 이게 글로벌 구리의 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ME, 그러니까 런던, 그리고 상하이, 그리고 미국. 이 재고가 저희가 알고 있는 십몇 년 동안의 최저점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가장 그 경기의 대표적인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구리가 재고가 거의 최저 바닥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족에 관련된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던 최근 십몇 년간의 구간 중에서 가장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한 단계 레벨업 됐고 이 레벨업 된 수준은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럼 이런 부분의 어떤 바틀렉이라고 부르는 병목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목 현상은 크게 두 가지가 또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실물 경제 측면에서의 어떤 병목 현상과 그리고 금융적인 혁명의 분야에서의 병목 현상을 한번 뜯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병목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병목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정말로 그러면 잠깐 있다가 말 것인지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이 5가지 변수를 통해서 병목 현상을 한번 트래킹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지표에서 병목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만 만약에 병목 현상이다라고 한다면 뭐 일시적일 수도 있고 꽤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원을 집중해서 거기서 해결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동 측면에서도 그렇고 운송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격 측면에서나 재고 측면에서나 그리고 고용이나 인건비 측면에서도 이게 상당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몇 달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요인만 빠져가지고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요 수준을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 수준까지 갑자기 떨어지려고 하게 된다면 모든 부분에서 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돼서 바틀렉은 빨리 해결될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러면 금융적인 측면에서 바틀렉, 금리가 내년에 3번 오른다는 것이 거의 80~90%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시장을 지금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0월 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기존의 테이퍼링만 있을 것 같다. 혹은 한 번 정도 올릴 것 같다. 즉 2번이나 3번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올릴 것 같다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이 데이터를 지금처럼 만들어 놓기 이전에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한 번이 아니라 2번, 게다가 3번까지 지금 거의 90%까지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향후에 돈을 빌리거나 금융 조달에 있어서 환경이 조금 나빠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에 어떤 크레딧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고,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또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물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바틀렉이 있는데, 지금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금리가 오르면서 바틀렉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국부터 글로벌 경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9월 달을 딱 넘어섭니다. 10월 달부터 GDP 그로스의, 그 GDP 성장률에 대한 가정치가, 그러니까 예상치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달 좀 오기 전 9월 달부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PCE가 이제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CE가 9월 달 전후로 해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GDP, 그러니까 명목 GDP 성장률하고 인플레이션하고 빼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GDP에서 인플레이션을 빼게 되면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실질 GDP, 리얼 GDP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거의 지금 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미국이 그동안 보여줬던 거의 한 4, 5%대에 해당되는 이런 고성장을 끝낼 가능성이 높다. 실질 GDP 기준으로. 그 전에 보시게 되면 GDP가 거의 1에서 2% 사이였기 때문에 실질 GDP도 2에서 3%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 GDP가 어쩌면 만나게 된다, 여기서. 그럼 실질 GDP는 거의 0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의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은 과거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과거 1년 동안 좋았니, 나빴니? 라고 물어본 거고요. 이쪽은 향후의 12개월 동안은 좋을 거라고 예상합니까? 아니면 좀 나빠질 거라고 예상합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선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 이야기는 과거에는 좀 좋았는데, 내년에는 잘 모르겠다. 라고 지금 이 분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EU, 유럽 지역의 경제나 이런 전망에 관련돼 가지고는 여태까지는 꽤 괜찮았는데 내년은 지금 불확실성은 높고 잘 모르겠어 라고 지금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향후의 12개월에 관련돼 가지고는 유럽의 경기나 경제는 조금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투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G2 중에 하나인 차이나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실제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거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차이나 익스포저를 완전히 비웠다고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추정한 건데요. 보시면 지난해 대비해서 GDP 그로스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2021년 1분기 때 꺾입니다. 저희도 이때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다 편출을 한 상태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채권이나 중국과 관련된 투자자들은 대부분 저희가 편출을 했었는데, 이게 한 2년 기준의 평균 값을 내보니 4.9, 약 한 5%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이게 급락한 부분까지 들어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6% 정도의 GDP 그로스를 가지던 것이 한 5%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모건 스탠리의 expectation, 즉 모건 스탠리의 추정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추정치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추정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번 4분기가 2021년 4분기가 제일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1분기나 2분기 정도가 좀 좋은 값을 가지게 될 것 같고, 모건 스탠리 3분기까지도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부분 이후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1분기와 2021년 2분기가 상당히 값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저 때문에 낮게 나타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것보다 낮게 나오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1년 4분기가 거기도 제일 바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바운딩, 그러니까 회복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힌트는 분명히 여기서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국 경기가 여기서 크게 더 나빠지지는 않겠구나. 하지만 더 좋아지는 것도 내년 상반기는 또 돼서 봐서 또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으로 봐서 중국에 관련된 경기는 리바운딩 수준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추세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또 표현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뭐 중요한 국가들이나 지역에 관련 선진국이나 중국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 중요한 것은 이머징 마켓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버블 논란이 나오게 되면 레버리지 때문에 신흥국이 항상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럼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신흥국의 부채 규모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색깔로 표시된 것이 중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증가해온 수준이고요. 실질적으로 신흥국에 있어서 디폴트 리스크는 중국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신흥국에서 경기가 망가질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일단 부채 때문은 아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국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중국 때문에 리스크가 클 수는 있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레버리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중국이 사실 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된다면 신흥국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금융위기에 관련돼서 신흥국의 어떤 리스크가 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로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베리언스, 즉 코로나 확진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신흥국 경기가 들쑥날쑥 했는데요. 지역별로도 틀리고 시점별로도 틀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리바운딩이 나오는 신흥국 리전,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세안 지역입니다. 아세안 지역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2020년 1분기 때 1차 웨이브가 왔었고요. 코로나 웨이브가 왔었고요. 2차 웨이브가 2021년 그 여름 전후로 해서 왔었습니다. 이때 PMI가 완전히 꺾였었고요. 지금 54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러니까 거의 최상단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보통 50을 전후로 해서 움직이는데 거의 이 구간을 확실히 벗어난, 저희가 한 4,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구간까지 튀어올랐기 때문에 이 아세안 지역은 상당히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 그런 시기에 들어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자본시장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2022년은 가장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PMI 지표들 기준으로 가장 문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일단 지역별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이 지역별로 PMI 가격 지표를 보시게 되면, 즉 가격 지표라는 건 일종의 인플레이션 인덱스와 유사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 말은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 지표가 되게 높다. 그럼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장 누가 크냐? 일단 미국이 제일 먼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올라오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영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는지 봤더니 유로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리바운딩 사이클에서 가장 좋았던 순서대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런 선진국들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도 제일 많이 빨리 오고 있고요. 좋다가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이 수준까지는 좋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22년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보셨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 등급별로 한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위에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 이게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 색깔로 표시된 게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신용 등급이 오른 기업과 떨어진 기업을 아래 위로 표시를 했을 때 이 데이터는 S&P 글로벌 레이팅, 그러니까 S&P 신용 등급 사에서 만들어낸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까지 쭉 놓고 봤더니 이 중간값을 그려보시게 되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즉 이 중간값들을 이제 요 값에 한 중간값들을 이렇게 쭉 이어보다 보면 현재 신용 등급의 어떤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2021년에 들어와서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즉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그만큼 좋고 그리고 자금 조달이 쉬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건전성이 좋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전략은 신용 등급이 좀 낮았었는데 그 업황이 개선되거나 그 회사가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이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들어오니까 되게 리바운딩 사이클과 함께 맞물려서 좋아진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채권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그런 테마를 투자하든지 그런 산업을 투자하면 되게 좋고, 그리고 아니면 채권 포트폴리오를 시형 등급이 떨어졌다가 리바운딩 되는 기업들을 주로 담는 전략을 가져가는 채권 포트폴리오 전략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주식의 어떤 아까 인플레이션 부담에 대한 부분은 아까 역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사는 전략을 가져가든지, 주식에서는 채권 같은 경우는 시형 등급이 개선될 수 있는 전략을 주로 투자하고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시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자산별로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2022년은 꽤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섹터나 산업 테마 기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2022년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고요. 2021년 4분기까지의 트렌드만 일단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4분기에 가장 이익 추정치가 되게 높게 나타나는 세그멘트가 요 위에 상위 3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원자재, 금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인프라딜이 통과되지 않았던 인더스트리, 산업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이너스를 크게 냈습니다. 사실 금방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인프라딜이 상당히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큰 문제는 아마 IT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에서도 거의 30%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의 가장 큰 섹터가 이익 추정치의 증가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장 큰 세그멘트에 다른 섹터 한 3, 4개 이상을 더한 이런 섹터가 만약에 이익 추정치가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수 전체가 눌릴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글로벌 대표 기업 500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 나쁜 센티멘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이런 섹터들보다는 이익 추정치가 크게 높게 나타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도할 것 같고요. IT가 오히려 플러스를 내주기만 한다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퍼포먼스는 만약에 이제 주가가 결국은 이익을 따라간다라고 믿으신다고 한다면 결국 위의 섹터들로 아마 투자자들은 좀 몰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니면 거꾸로 그동안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았던 이런 인더스트리얼과 같은 섹터에서 돈이 조금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리바운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투자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섹터나 산업 투자 테마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고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중요 시장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미국 S&P 500의 프라이스, 그러니까 주가 인덱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익 추정치, EPS 추정치 이 정도 좋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큰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뭔가 백업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런 퍼포먼스를 보였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백업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백업을 한번 실질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런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코퍼레이트 클라이언트, 즉 자사주를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주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이 소위 말했던 아까 기업의 주가와 기업의 이익 추정치를 이렇게 채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사이 동안에 실제 주가는, 그러니까 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 부분만큼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 그러면 내년에 혹은 2022년 상반기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이런 자사주 매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주가 약세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강력한 힌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가장 부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높고 부동산 기업들이 파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 파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센티멘트가 나빠지면서 극명하게 얘네들의 조달 금리가 한 5% 정도 평균이었는데 US 달러 기준입니다. 미국 달러 기준의 조달 금리가 5%대 있었던 기업이 거의 20%, 4배가 증가한 셈인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4배 증가했다는 것은 거의 부채 조달로는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국면입니다. 즉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 US 달러 부채를 위안화로
대체하거나 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오고 하이힐드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적인 요인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고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즉 PPI에서 CPI를 빼버리게 되면 얼마나 기업들이 손실을 많이 보는지, 즉 생산자 물가가 100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50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 즉 내가 가격 부담이 공장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가격 부담이 100이 올랐는데 가격 반영을 50밖에 못하게 되면은 50만큼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수치가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마진 손실이 그동안 봤던 약 한 20-30년 동안의 가장 큰 손실 규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중국 기업들이 이 마진 스퀴즈를 견디기가 어려운 국면까지 왔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마진이 악화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 글로벌 신흥국들도 이제 가장 중요하고 선진국들도 중요한 이제 먹고 살고 하는 가장 식에 관련된 문제, 음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이 거의 10년 동안 없다가 최근 들어와서 1년 사이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급등한 수준이 다시 2008년대로 돌아갔다. 즉 한 10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UN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료품 가격,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 10년 이상 봐왔던 저성장이라고 하는 테마가 어쩌면 끝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시장이 이제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정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실제 지역별로 자산 배분 전략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2022년에 그럼 전략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PMI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게 0에서 100%, 즉 글로벌 국가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100%고요. 그 100개 중에 한 50%가 그렇다라고 하게 된다면 50%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MI 값은 50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일단 좋은 국면입니다. 경기가, 향후 국면이.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50을 증가하는 국가가 거의 90%에 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글로벌의 대부분 국가가 좋은 국면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됐건 뭐 어떤 특정 자산 투자가 됐건 간에 이런 지역별로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56 정도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더 좋아 보이는 국가들의 비중은 여기서 꼭 떨어지고 있다. 즉 너무 좋은 기업들은 너무 좋은 지역이나 국가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확실하게 많이 감소하겠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좋아지는 것이지 특정 국가, 즉 뭐 미국, 선진국 위주의 어떤 좋아지는 국면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즉 그래서 분산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산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느 국가에다가 집중해서 투자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 지역이나 국가가 이렇게 꺾이는 국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상대적인 손실이나 아니면 상대적인 성과가 부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회피할 수 있거나 아니 위험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어사이드 좀 나눠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 투자, 지역별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분산 투자라는 것이 자산별로도 분산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에셋 알로케이션, 즉 자산 배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셋 알로케이션 측면에서
전통적인 구간과 전혀 다른 구간이 시작됐다라고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하고 주식의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상대 변동성을 가지고 차트를 그린 것입니다. 즉 주가의 변동성을 채권의 변동성을 통해서 서로 상대의 위치를 파악해 봤더니 2에서 보통 이제 움직였었는데 이것을 뚫고 2021년 2분기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의 변동성이 올라갔고 주식의 변동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값이 커지니까 거의 4에 육박하는, 즉, 전통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안전자산은 채권이고요. 그리고 위험자산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주식도 어느 정도 약간 리스크가 있어진 것 같은데 채권의 위험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는 전통적인,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에셋 알로케이션 자체가 더 이상 좋지 않다. 그리고 보통 60대 40 정도를 사는 형태로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산 배분 전략들이 전통적인 이제 아카데미안들도 쓰고 있는 그런 자산 배분 전략들이 6대 4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0의 위험 자산을 주식을 투자하고 40의 채권 투자하게 되면 약 20% 정도가 위험에 노출된다. 즉 어느 정도 40%를 통해서 60의 어떤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주식과 채권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 20% 정도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기존의 60에서 40을 빼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어떤 위험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보시면 더하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00의 위험이 거의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트래디셔널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따라서 2022년은 단순한 분산 투자 전략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전통적인 분산 투자 전략에서 좀 벗어나는 형태의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종류도 단순하게 채권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식 내에서도 분산 투자가 단순하게 좀 위험이 낮거나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주식을 분산 투자가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이 2022년 분산 투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차트, 글로벌 PMI의 어떤 지역별의 분산 투자, 그리고 지역이 아니라 자산 간의 방금 말씀드렸던 주식과 채권 간 전통적인 자산 배분의 전략의 분산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변화의 양상이 포착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의견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